이번 시간에는 국내 유일의 대형 철강성 건조가 가능했던 조선중공업 주식회사의 해방 후 재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방 당시 조선중공업은 선박 건조 시설인 선대 5기, 수리용 독 2기를 중심으로 각종 크레인 25대, 엔진 제작, 선박 부품 제작과 관련된 기계 공장 등 각종 부속 공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선박 건조는 최대 3,000톤급 선박 3척과 500톤급 2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었고, 수리용 독은 최대 7,000톤급 선박의 수용이 가능했습니다. 일제시기 각종 자료에서 보이는 선박 건조 능력 2만 톤은 보유 선대 5기, 3,000톤급 3기와 500톤급 2기를 연간 2회전할 수 있다는 전제로 상정한 것입니다. 또 30만 톤의 수리 능력 보유 독을 연간 30회전 이상 실시한다고 상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회전율에 영향을 주는 자재, 기술, 노동력 등 생산 조건이 일정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해방 당시 조선중공업 전경사진입니다. 정중앙에 선박이 들어와 있는 것이 2개의 독이며 그 왼쪽 편에 선대 5기 그리고 독의 오른쪽 건물이 기계공장입니다. 조선소 맞은편, 다시 말해 사진의 바다 건너 맞은편은 부산항의 모습입니다. 다음 그림의 공장 배치도를 보면 좀 더 확실하게 국내 최대 조선소 조선중공업의 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 직후 미군이 조사한 조선중공업의 생산 능력에 대한 자료들은 대체로 그 능력을 낮추어 보고 있습니다. 전쟁 말에 자재난, 인력난 등 생산 조건의 변화가 반영된 것입니다. 조선중공업의 생산 능력은 자료마다 일정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건조 능력의 경우 최저 6,000톤에서 16,000톤, 수리 능력은 20만 톤에서 30만 톤 정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자료에는 1945년에 들어서서 한 달 평균 460톤의 건조와 15,800톤의 수리 실적을 올리고 있었고, 일제 패전 1개월 전까지는 매월 480톤의 건조 실적과 17,000톤의 수리 실적을 올리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방 이후에도 시설과 인력이 유지된다면 월 평균 500톤의 선박 건조와 16,000톤의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의할 경우 해방 당시의 시설과 생산 조건에서 조선중공업의 연간 능력은 대략 6,000톤의 선박 건조와 20만 톤의 선박 수리가 가능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미 군정기 조선중공업은 경영되었다기보다는 관리 보관되었다고 하는 편에 가까울 정도로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미군정의 현상유지 정책 때문입니다. 일본인 철수로 거대 조선소 경영의 노하우와 선박 건조 기술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측면도 당연히 지적되어야 합니다. 경영자와 기술자가 갑자기 사라진 조선소에 소수의 한국인 기술자와 기능공, 그리고 대다수 일반 노동자들이 남은 상황에서 이들이 자치위원회를 조직하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경험 없는 관리인과 이로 인한 혼란 등의 당시 귀속기업체의 일반적 모습에서 조선중공업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해방 공간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945년 9월 조선중공업에는 영도경찰서 치안관인 박상기를 위원장으로 한 조선중공업 관리대책위원회라는 자치조직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철수는 10월 말 사장이야 잔류자 전원이
일본으로 귀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보면 1945년 9월부터 10월까지는 일본인 경영진과 한국인 중심의 관리대책위원회가 병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도권은 관리대책위원회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관리대책위원회 역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음 표는 해방 후 조선중공업 관리인 변동 상황입니다. 관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관리인이 해방 직후인 1945년 하반기의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 혼란이 거듭되었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혼란의 원인을 1968년 출간된 사사 대한조선공사 30년사에서는 공장 내 공산주의자들의 준동과 여기에 대한 미군정의 느슨한 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물론 공장 내 사상적 갈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조선소와 전혀 연관이 없는 외부의 인물들이 관리위원장에 임명되었던 것이 보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었습니다. 다음 표는 조선중공업의 관리인 변동 상황인데 초대위원장 박상길은 경찰이었고 정식으로 미군정의 승인을 받았던 2대 위원장 김재련은 건축공사장 10장으로 모두 외부인이었습니다. 조선소 내 혼란이 수습되지 않자 미군정은 조선중공업 직원이었던 정우절을 3대 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수습을 시도하였고 약간이나마 안정되었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조선중공업의 관리대책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선중공업은 1945년 12월 미군정의 법령 33호에 의해 한국 내 일본 재산을 미군정에 귀속시키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신한공사의 관리체제 아래로 들어갑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후신인 신한공사가 조선중공업의 관리를 맡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추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첫째, 앞서 언급한 미국의 귀속재산 처리 방침의 변경, 둘째, 조선중공업의 최대 주주가 동척이었다는 점, 셋째, 관리대책위원회에 의한 공장관리상의 한계, 마지막으로 조선공업의 기간산업으로서의 성격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한공사 관리체제 하에서 조선중공업은 표에서 보듯이 신한공사에서 파견된 인물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귀속기업체 조선중공업의 관리인 변청 과정에서 하나의 특색은 표에서 보듯이 초창기와 달리 1947년 이후에는 이성우, 김성권이라는 기술자가 관리인으로 장기간 임명된 것입니다. 이성우는 오사카 공업전문학교, 김성권은 철도전문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이 두 명은 초대 관리인인 경찰 박상길이 관리위원장이 되었을 때 함께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국내 최대의 조선소에 현역 경찰관을 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미군정의 귀속기업체에 대한 소극적 관리 정책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인 공장관리 및 가동과 관련된 영향력은 이성우와 김성권이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들은 1947년 이후 조선중공업이 대한조선공사로 출범할 때까지 관리인으로서 동회사를 경영했습니다. 김성권은 이후 대선조선 주식회사의 창립자인 안성달의 자금을 지원을 받아 기속기업체로 조선선박공업 주식회사 제2공장을 인수하여 경영하였습니다. 기술자가 관리인으로 장기간 있었던 이유는 조선산업과 같은 종합기계공업의 경우 공장 관리에도 전체 공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엔지니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제시기 조선중공업의 사장들도 대부분 대학의 조선공학과를 졸업한 고급 기술자들이었습니다.
1945년 12월 신항공사 관리하에 들어간 이후 조선중공업은 1950년 국영기업 대한조선공사가 되기까지 계속 정부 관리하에 있었습니다. 1년 뒤인 1946년 12월에는 신항공사로부터 미군정 운수부의 직접관리로 변경되었고 1947년 5월 남조선 과도정부가 수립되면서 과도정부 운수부가 관리를 맡았습니다. 1948년 8월 이승만 정권 수립 이후에는 교통부 지경 부산조선창이 되었고 1949년 귀속재산법이 제정되어 귀속재산에 대한 처리 방침이 결정된 것과 때를 같이하여 그해 말 국영기업 설립이 결정되었습니다. 1949년 12월 17일 부산 철도호텔에서 대한조선공사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1월 1일부로 법률 제57호 대한조선공사법이 공포되어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직전 미쓰비시 중공업 자회사로 설립되었던 조선중공업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영기업 대한조선공사가 되었습니다. 국영기업 대한조선공사의 탄생은 거대한 중공업 공장을 경영할 한국인 민간 자본이 없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다시 말해 일제시기 한국인 민간 자본의 축적이 미약했다는 의미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럼으로써 더더욱 국가주도화의 육성이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고, 당시 일공화국 정부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일공화국 정부, 다시 말해 이승만 정권의 조선산업 육성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